권력의 정점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일수록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그의 얼굴이 아니라 그 주변을 떠돌던 이름들일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한 기업인의 몰락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한때 거대한 자산을 거느렸고 각종 산업 분야에서 공격적으로 몸집을 키웠으며 지방정부와 금융권의 지원 속에서 빠르게 팽창했던 기업 집단이 결국 막대한 부채와 함께 무너졌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권력 구조를 오래 지켜본 사람들은 여기서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체제 안에서 아주 큰 사업을 하는 인물이 순수하게 시장의 논리만으로 성장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누가 길을 열어주었는지, 누가 자금을 연결해 주었는지, 누가 정책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막이 되어 주었는지 그 질문이 뒤따르기 시작하는 순간 이 사건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라 정치의 언어로 다시 읽히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둥시 계열과 그 실질적 지배인으로 지목된 기업인의 체포 소식은 예상보다 훨씬 큰 파문을 낳았습니다. 표면만 놓고 보면 설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과도한 확장, 무거운 부채, 상장사들의 흔들림, 금융시장의 신뢰 붕괴, 그리고 결국 책임 추궁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이런 장면은 낯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같은 장면도 전혀 다른 의미를 띱니다. 경제와 권력이 분리되어 움직이는 공간이 아니라 사업의 크기만큼 정치적 연결의 깊이도 함께 의심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선은 체포된 기업인의 혐의만이 아니라 그가 누구와 가까웠는지, 누구의 보호 아래 있었는지, 누구의 이해를 대신 움직였는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혹의 중심에 리잔수가 다시 불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단정적으로 유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왜 여론과 관측이 그 이름을 향해 빠르게 수렴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중국 정치에서 이른바 흰 장갑이라는 표현은 오래전부터 등장해왔습니다. 공식 직함을 가진 권력자가 직접 움직일 수 없는 자금과 자산, 사업과 이권의 흐름을 기업인이나 측근이 대신 처리하는 구조를 가리킬 때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물론 모든 의혹이 사실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권력 투쟁 속에서 만들어진 프레임일 수도 있고 때로는 단순한 친분이 과장되어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사실 자체는 중국 사회가 거대한 민간 자본의 배후를 언제나 정치적 후견인과 연결해서 읽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둥시 사건은 기업의 실패로만 끝나지 않았고 곧바로 권력의 그림자를 묻는 방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한때 둥시 계열은 첨단 소재와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등 여러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우며 화려한 성장 서사를 쌓아 올렸습니다. 총자산 규모가 크게 불어났고 지방의 지원과 각종 금융 공급 속에서 시장의 기대도 함께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런 기업은 단지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지역의 체면이 되고 정치적 성과의 전시장이 되기도 합니다. 지방 권력은 그것을 발전의 상징으로 포장하고 기업은 다시 그 상징성을 이용해 더 큰 신용과 더 많은 자원을 끌어옵니다. 문제는 그 구조가 궤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실제 경쟁력보다 정치적 후광이 먼저 회사를 떠받치고 있었다면 한번 균열이 생겼을 때 붕괴는 훨씬 더 급격해집니다. 둥시를 둘러싼 몰락의 서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중국식 성장과 중국식 붕괴의 패턴을 동시에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이 특별히 민감하게 읽히는 이유는 단지 숫자의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채가 많고 자산이 흔들리고 상장사가 무너지는 일만으로는 최고 권력 내부의 균열이라는 말까지 나오기 어렵습니다. 정말 시선을 끈 것은 체포된 기업인이 오랫동안 누구의 사람으로 불려왔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각종 관측과 폭로성 서술에서는 이 인물이 리잔수와 매우 가까운 통로를 갖고 있었고 사업의 확장 과정에서도 그런 배경이 작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서술 중 상당수는 공개적으로 완전한 검증을 거친 사실이라기보다 정계와 재계 주변에서 오래 떠돌던 이야기들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치 콘텐츠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실과 소문이 정확히 어디서 갈리는가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소문이 왜 지금 다시 힘을 얻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평소라면 흘러가 버릴 이야기들이 어떤 계기에 다시 묶이고 여러 사건과 연결되며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할 때
관측자들은 그 배후에 정치적 신호가 있는지부터 살피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체포는 법률의 층위와 경제의 층위, 그리고 정치의 층위를 동시에 가진 사건으로 읽힙니다. 첫 번째 층위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기업 경영의 실패와 부채 문제, 시장 질서의 붕괴,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입니다. 두 번째 층위는 조금 더 구조적입니다. 왜 이런 규모의 기업이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자금과 신뢰를 계속 끌어올 수 있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층위가 가장 민감합니다. 만약 그 기업과 기업인이 단지 경제 행위자가 아니라 특정 권력 네트워크의 외곽을 이루고 있었다면 그 인물을 건드리는 행위는 단순한 사법 절차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층위 때문에 많은 시선이 리잔수라는 이름을 다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사건 하나만 놓고 해석이 커진 것이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 리잔수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는 여러 인물들의 부침이 계속 겹쳐 보인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는 낙마했고, 어떤 이는 돌연 사라졌고, 어떤 이는 과도하다고 느껴질 만큼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개별 사례들을 모두 한 줄로 묶어 하나의 음모론으로 만들면 오히려 현실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중국의 엘리트 정치에서는 개별 사건 자체보다 사건들이 어느 축을 중심으로 모여 보이기 시작하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한두 개의 점은 우연일 수 있지만 점들이 반복해서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사람들은 그제야 지도를 펼쳐보게 됩니다. 지금 둥시 사건이 던지는 불편한 질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한 기업인의 끝일 뿐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내는 더 조용한 경고의 시작인가?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더 큰 인물로 시선을 끌어올립니다. 리잔수는 결코 주변부의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시진핑의 핵심 측근으로 불렸고 권력의 중심부에서 민감한 임무들을 처리해온 인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의혹의 방향에 놓이는 순간 사람들은 단순히 한 원로급 정치인의 체면 손상을 상상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장면을 떠올립니다. 정말로 중심과 중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긴 것인지, 한때 충성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인물의 주변부터 다시 정리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가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아직 누구도 최종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중국처럼 정보가 제한된 체제에서는 공식 발표보다 주변 인물의 이상한 움직임이 때로 더 선명한 단서를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체포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왜 하필 지금 이 인물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다시 왜 하필 리잔수인가? 라는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 모든 것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는 분명해 보입니다. 둥시 사건은 이미 경제면 기사에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의 권력 구조를 바라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에 가까웠던 인물들의 안전지대가 여전히 안전한가를 시험하는 하나의 장면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이 사건은 숫자보다 관계로, 혐의보다 배경으로, 체포보다 신호로 더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는 베이징의 공기가 사실은 전혀 조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 불안의 공기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더 정확히 보려면 결국 시선을 리잔수라는 인물 자체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순히 한 시기의 고위 관리가 아니라 시진핑 체제가 권력의 중심을 단단하게 묶어가던 과정에서 매우 상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최고 권력 내부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누가 높은 자리에 올랐는가만이 아니라 누가 가장 민감한 순간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일을 처리했는가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리잔수는 오랫동안 핵심의 안쪽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방에서의 경력, 중앙으로 이동한 시점, 그리고 이후 맡았던 직책들을 하나로 연결해보면 그는 단순히 승진을 잘한 관리가 아니라 시진핑의 권력 운영 방식과 가장 긴밀하게 호흡을 맞춘 정치인 가운데 하나로 읽혀왔습니다. 그의 이름이 특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 정치에서 최고 지도자의 곁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친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인사와 문서, 일정과 동선, 민감한 판단의 흐름 가까이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중심과 멀지 않은 곳에서
체제의 리듬을 함께 조절해온 인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리잔수를 둘러싼 의혹이나 관측은 언제나 개인의 문제로만 읽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한때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람이 지금도 여전히 같은 거리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 보이지 않는 사이 그 관계의 온도는 이미 달라졌는가? 이런 질문은 외부에 명확한 답이 드러나지 않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관측자들은 한 사람의 발언보다 오히려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더 세심하게 보게 됩니다. 리잔수가 과거에 맡았던 역할을 떠올려 보면 이런 시선이 왜 생기는지 더 분명해집니다. 그는 중앙판공 체계와 권력의 핵심 업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의중이 아래로 전달되고 다시 아래의 정보가 위로 올라오는 통로가 얼마나 통제되고 정제되느냐는 체제의 안정성과 직결됩니다. 이런 업무는 화려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권력의 결을 바꾸는 데 결정적입니다. 리잔수는 바로 그런 영역에서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중적인 카리스마를 앞세운 정치인이라기보다 체제 안쪽의 기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율하는 실무형 핵심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런 인물이 최고 지도자와 가까운 궤도에서 움직일 때에는 충성의 이미지가 강화되지만 반대로 어느 순간 그 주변에서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 매우 민감한 신호가 됩니다. 그가 시진핑 체제와 깊게 묶여 보였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는 단지 옆에 서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시진핑의 권력 집중 과정에서 상징적 장면마다 이름이 거론되던 인물이었습니다. 내부 정비가 필요할 때는 정비의 흐름 속에, 권위의 형식을 강화할 때는 그 형식을 뒷받침하는 말과 행동 속에, 제도적 장벽을 낮추어 지도자의 장기 집권 가능성을 열어줄 때는 그 변화의 전면에 서 있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최고 지도자가 직접 말하기 부담스러운 신호를 보다 단단한 표현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런 역할들은 하나하나 따로 보면 단순한 직무 수행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아보면 리잔수는 오랫동안 시진핑 체제의 정치적 필요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충실하게 실행한 사람 가운데 하나라는 인상을 남깁니다. 그래서 지금 관측자들이 느끼는 낫도는 단순합니다. 만약 그런 인물의 주변에서 정말로 균열을 의심하게 만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한 개인의 실수나 불운으로만 설명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둥시 사건은 다시 리잔수의 정치적 위치와 연결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체제 내부의 판단 기준은 훨씬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치에서는 너무 가까웠던 인물일수록 오히려 더 조용한 방식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동시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공개적인 충돌 대신 주변 인물의 처리, 자산과 인맥의 재검토, 과거에 형성된 네트워크에 대한 정리 같은 방식으로 메시지가 먼저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리잔수를 둘러싼 가장 민감한 질문은 그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지금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시진핑과 리잔수 사이에 눈에 띄지 않는 거리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추측이 반복해서 제기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외부에 떠도는 많은 이야기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가까우며 큰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과장된 해석이 붙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측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중국 정치의 특성상 공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침묵이 너무 길어질수록 오히려 주변의 작은 흔들림이 더 큰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관측은 지난 몇 년 동안의 민감한 정치 일정과 연결해 이 문제를 바라봅니다. 큰 회의와 중대한 인사 국면은 언제나 체제 내부의 긴장을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외부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더라도 그런 시기에는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누가 그 이후 더 자주 보이거나 덜 보이기 시작했는지가 모두 해석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 이후 리잔수와 연결된 인물들에 대한 처리, 관련 인맥의 붙임, 그리고 경제사건처럼 보이던 문제가 정치의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은 단순한 우연의 연속인지 아니면 관계 변화의 흔적인지 계속 질문을 낳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느 한 소문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질문이 반복해서 살아남는가입니다. 질문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설명되지 않은 빈칸이 많다는 뜻이고 그 빈칸 위에 권력의 긴장이 겹쳐 보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최고 권력은 겉으로는 늘 단단한 일체감을 보여주려 합니다. 그러나 실제 정치의 작동 방식은 언제나 그렇게 매끄럽지만은 않습니다. 절대적인 충성처럼 보였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관계와 불안, 후계 문제, 책임의 분산, 정보의 독점 같은 복잡한 요소들 속에서 재평가됩니다. 더구나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될수록 그 주변에 있던 핵심 측근들에게 요구되는 기준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과거에 충성했는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완전히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바로 그래서 최고 지도자의 오래된 동지라고 해서 자동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끊임없이 따라붙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만약 중심이 누군가를 더 이상 완전히 신뢰하지 않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후는 정면 충돌이 아니라 주변부의 미세한 정리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기업인, 오래된 부하, 지방 시절의 측근, 가족과 얽힌 자산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때서야 관계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체제는 이미 그 질문 자체가 생겨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전과는 다른 상태에 들어선 셈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실제 힘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으로도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외부가 보고 있는 것은 명확한 결론이 아니라 결론을 향해 모여드는 신호들입니다. 둥시 사건은 그 신호 가운데 하나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하나가 리잔수라는 이름과 결합하면서 사건의 무게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경제 실패의 기록만이 아니라 최고 권력 주변의 오래된 결속이 여전히 견고한가를 시험하는 질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만약 리잔수의 주변이 실제로 더 자주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개인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중국 권력 내부의 신뢰 구조 자체가 다시 재편되고 있다는 뜻일까요? 바로 이 지점부터 이야기는 한 사람의 경력과 한 기업의 몰락을 넘어 체제 전체의 현재 상태를 가늠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재편의 가능성을 읽어내기 위해 많은 관측자들이 주목하는 영역은 언제나 같습니다. 중심 인물의 공식 발언이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싼 가족과 옛 측근, 지방 시절의 인맥과 기업 네트워크, 그리고 이전에는 쉽게 건드려지지 않던 이해관계의 경계선입니다. 중국의 고위 정치에서는 정점에 선 인물을 직접 겨누는 순간보다 그 바깥을 감싸고 있던 완충지대가 먼저 흔들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리잔수를 둘러싼 논의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의 개인 이력만이 아니라 그와 연결되어 있다고 여겨져 온 사업가들, 지방 시절의 관계망, 가족과 자산을 둘러싼 오래된 이야기들로 확장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캔들을 소비하려는 호기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권력 내부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읽어내기 위해 사람들이 선택하는 가장 현실적인 관찰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런 점에서 둥시 사건이 가진 또 하나의 무게는 그것이 하나의 기업 실패 사례를 넘어서 네트워크의 그림을 다시 떠오르게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중국 정치의 민감한 국면에서는 사람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각이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어떤 기업인은 경제 문제로 체포되고 어떤 관료는 설명 없이 사라지며 어떤 옛 부하는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고 또 어떤 이름은 공식 석상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이 개별 장면들을 한 줄로 과장해서 엮는 것은 분명 위험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완전히 무관한 우연이라고 치부하는 것도 현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 하나하나의 극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 점들이 왜 하필 같은 방향으로 계속 읽히는가입니다. 리잔수의 경우에도 바로 그 문제가 남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의 이름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인물들과 사건들이 왜 자꾸 하나의 축으로 모여 보이기 시작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때 가족과 자산 이야기가 함께 따라붙는 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폐쇄적인 권력 구조에서는 가장 민감한 진실이 공식 문서보다 사적인 이익의 이동 경로 속에 더 많이 숨어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층의 자녀와 사위, 친척, 지방 시절의 사업 연결선, 홍콩이나 해외와 닿아 있는 투자와
부동산의 흔적은 언제나 주목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런 서술은 언제든 과장될 수 있고 정치적 공격을 위한 소재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냉정한 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개적으로 확인된 정보와 검증되지 않은 의혹은 분리해서 봐야 하고 풍문만으로 실체를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최고 위층의 실질적 안전지대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안전지대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를 읽어내는데 사람들이 이런 주변 정보를 일종의 기합계처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리잔수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방식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방 근무 시절의 측근, 후에 승진하거나 영향력을 키운 인물들, 그리고 특정 사업가들과의 근접성 같은 요소들이 시간이 흐르며 다시 호출되었습니다. 평소였다면 그냥 지나갔을 이름들이 어느 순간 다시 정리되어 등장하고 서로 관계없어 보이던 사례들이 하나의 배경 아래에서 다시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론은 자연스럽게 질문을 넓혀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사 정리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정치적 보호막이 예전만 못하다는 뜻인가? 혹은 더 나아가 권력 중심부가 예전의 동맹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는 신호인가? 바로 이런 질문이 반복될 때 한 사람의 개인적 흥망은 더 이상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체제가 내부의 신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재배치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창이 됩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할 점은 중국 정치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항상 큰 선언과 함께 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자주 보이는 방식은 말보다 배치의 변화이고 공개 충돌보다 주변 인맥의 조정이며 해명보다 침묵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관측자들은 공식 발표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이상 징후를 모아 읽습니다. 누군가 더 이상 자주 등장하지 않는지, 예전 같으면 보호받았을 사안이 왜 이제는 수면 위로 떠오르는지, 특정 네트워크와 가까웠던 인물들이 왜 유난히 취약해 보이기 시작하는지 같은 문제들입니다. 둥시 사건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 범죄 사건이라기보다 중심에 가까웠던 정치 네트워크의 바깥고리가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상은 사실 여부와 별개로 정치적 공간 전체의 긴장을 크게 키웁니다. 결국 지금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리잔수의 주변을 둘러싼 이 일련의 이야기들은 실제로 권력 내부의 거리 변화를 반영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보가 제한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증폭된 해석의 산물인가? 어느 쪽이든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만약 전자라면 그것은 시진핑 체제 내부에서도 누구도 영원히 예외일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다시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오랫동안 충성을 증명했고 핵심 임무를 수행했으며 체제의 중요한 전환마다 앞장섰던 인물조차 완전한 안정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후자라고 해도, 즉 외부가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 해도 이미 이런 해석이 널리 힘을 얻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체제의 또 다른 약점을 보여줍니다. 공식 서사만으로는 더 이상 모든 의문을 잠재우지 못하고 작은 균열처럼 보이는 장면 하나도 곧바로 큰 의혹으로 번역되는 상태에 들어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누가 이미 완전히 몰락했다고 단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왜 최고 권력 내부를 둘러싼 신뢰 구조가 이렇게 자주 의심의 대상이 되는가입니다. 절대적 충성, 완전한 단결, 흔들림 없는 질서라는 이미지는 권위주의 체제가 바깥으로 내보이는 가장 중요한 얼굴입니다. 그러나 그 얼굴이 유지되려면 안쪽에서는 끊임없는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가 너무 커졌는지, 누가 너무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지, 누가 여전히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지, 누가 언젠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온해 보이는 시기에도 주변부에서는 미세한 정리가 계속되고 그 흔적은 결국 기업 사건과 인사 변화, 가족 의혹과 옛 측근들의 부침 같은 형태로 바깥에 조금씩 새어나옵니다. 그래서 둥시 사건에서 시작된 질문은 결국 한 기업의 부채나 한 사업가의 운명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리잔수라는 이름을 거쳐 지금 중국 최고 권력 내부가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가라는 더 큰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아직 명확한 결론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공식적으로 결론이 주어지는 날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세계에서는 늘 그렇듯 결론보다 먼저 분위기가 바뀌고
분위기보다 먼저 신호가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어쩌면 바로 그런 초기 신호들일지 모릅니다. 한때 가장 안전해 보였던 이름들, 주변에 조용한 파문이 번지고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 혹은 체제 전체가 스스로의 불안을 다시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나친 확신이 아니라 냉정한 관찰입니다. 하나의 소문을 사실로 믿는 것도 위험하지만 반복해서 쌓이는 신호를 전부 우연으로 넘겨버리는 것 역시 현실을 흐리게 만듭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옳다고 미리 결론 내리는 태도가 아니라 어떤 인물이 점점 주변에서 사라지고 있는지, 어떤 네트워크가 예전과 다른 취급을 받고 있는지, 어떤 사건이 단순한 경제 뉴스의 범위를 넘어 정치적 상징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차분히 지켜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분한 관찰 끝에서 우리는 중국 권력의 진짜 변화가 거대한 선언보다 더 조용하고 더 미세한 방식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단단해 보이는 체제일수록 내부의 균열은 더 늦게, 더 조심스럽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한번 그 균열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표면만 보지 않습니다. 이름과 이름 사이의 거리, 사건과 사건 사이의 연결, 침묵과 침묵 사이의 의미를 읽기 시작합니다. 리잔수를 둘러싼 오늘의 논란도 바로 그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아직 이르다고 말할 것이고, 누군가는 이미 충분히 많은 신호가 모였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모든 장면은 중국의 권력이 생각보다 훨씬 더 불안한 균형 위에서 스스로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체제에서 가장 큰 변화는 언제나 예상보다 조용하게 시작됩니다.